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공원에서 운동을 하며 이 사연튜브 채널을 즐겨 듣는 올해로 60하고도 한 해를 더 보낸 박민서라고 합니다. 이 채널을 듣다 보면 정말 나와 같은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많나 싶을 정도로 참 대단하고 다사다난한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마 제 이야기는 다른 분들의 사연에 비하면 그리 특별할 것도 없는 어쩌면 시시콜콜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 아니 제 가족에게 있어서 앞으로 이 정도로 어처구니 없고 충격적인 일은 다시 생기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그 기념으로 용기를 내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리 파란만장하거나 재미있는 인생을 살아오지는 않았어요. 그저 오늘은 즐겁고 행복하다가도 내일이면 또 누구나 할 법한 걱정거리가 생겨 밤잠 못 이루는 날들을 무던하게 반복하다 보니 어느새 환갑이 훌쩍 지난 나이가 되었더라고요. 아이들이 어렸을 땐 아이들 걱정 좀 더 커서는 학업 걱정, 취업 걱정, 그리고 이제는 결혼 걱정까지. 돌이켜보면 제 삶은 걱정의 연속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만하면 평범하고 복된 삶이었다고 생각해요. 대기업 임원 출신으로 지금은 은퇴한 남편 김영철 씨와 가정을 꾸려 크게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아들, 딸 하나씩 낳고 아이들 커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사는 일상에 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지금은 남편도 은퇴해서 그동안 바쁘게 살아오느라 둘이서 함께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며 못 가본 곳들을 여행하며 소소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느 부모님들이 그렇듯 저 또한 자식 이야기를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할 수 있는데요. 저희 아들 준영이는 현재 반도체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고 딸 현정이는 대기업 산하의 뷰티 브랜드에서 일하다가 2년 전 지인이 새롭게 론칭한 화장품 브랜드 회사에 좋은 조건으로 스카우트되어 이직을 했습니다. 두 아이 모두 제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소중한 아이들이지만 오늘은 특히 제 아들 준영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희 아들 준영이는 어릴 때부터 성격이 참 점잖고 뭐든 허허하고 넘어가는 요즘 아이들 같지 않게 어딘가 선비 같은 구석이 있는 아이였어요. 반대로 딸 현정이는 제 아빠를 닮아서 아주 야무지고 때로는 여우 같다는 소리도 듣지만 또 성격이 화통해서 미워할 수 없는 매력이 있는 아이죠. 이렇게 성격이 극과 극인 아이들을 함께 키우다 보면 얘네가 정말 같은 뱃속에서 나온 애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신기할 때가 많았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가장 많이 틀어진다는 사춘기 시절에도 예민한 입시 시절에도 그리고 불안한 취업 준비 기간에도 두 아이 모두 저나 남편 속을 크게 썩인 적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 걱정하는 부모 마음은 다 똑같겠지요. 특히 저희 아들 준영이 생각을 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괜히 먹먹해져서 잠을 못 이룬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준영이는 올해로 38인데 아직까지 결혼은커녕 연애도 제대로 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는 별명이 박선비일 정도로 연애나 여자에게는 영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아들이 연애를 아예 안 해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본의 아니게 주변에서 선비라고 불리게 된 것은 과거의 깊은 상처로 남아 아직도 사라지지 않는 후유증 때문이었으니까요. 아들에게는 아주 오랫동안 거의 8년을 사귄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20살 초반에 만나 28이 될 때까지 연애를 했었죠. 원래는 중학교 동창이었는데 졸업 후 연락이 끊겼다가 20살이 넘어 우연히 열린 작은 동창회 겸 같은 지역 출신 친구들 모임에서 재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몇 번 만나봐서 참 잘하는 아가씨였는데 그 아가씨가 바로 제 아들 준영이의 첫사랑이었습니다. 준영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이었나 봐요. 교과서랑 문제집을 버린다며 책들을 잔뜩 내놓았는데 그 사이에 중학교 졸업 앨범도 끼어 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제가 그걸 보고 준영아 이거 버리려고 왜 어차피 자리만 차지하고 가지고 있어 봤자 잘 들여다보지도 않는데요 뭘. 하고 아들이 대답했죠.
제가 이게 얼마나 자리를 차지한다고. 아깝잖아. 이게 다 추억인데. 버릴 거면 친한 친구들 사진이라도 골라서 보관해. 라고 했더니 아들은 내 사진하고 이미 다 골라놨으니까 걱정 마세요. 라고 하더군요. 나중에 딸 현정에게 듣기로는 아들이 그때 딱 한 사람 졸업사진만 오려서 고이 보관했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몇 년 뒤 재회해서 8년 동안이나 연애를 한 그 아가씨 이수아 양의 사진이었답니다. 생각해보면 참 절절한 순해 보였죠. 둘이 만난 기간이 길어서 나중에는 저희 집에 식사도 하러 와서 가족들도 다 얼굴을 아는 사이가 될 정도였어요. 솔직히 저나 애 아빠나 아들이 그 아가씨랑 결혼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오래 연애를 한다고 해서 그게 전부 결혼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저희 부부가 보기에도 아들이 그 수아 양을 참 많이 좋아한다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하지만 회자정리 거자필반이라고 했던가요? 만남이 있으면 필연적으로 헤어짐이 있기 마련이죠. 그렇다고 해도 저나 다른 가족들, 특히나 당사자인 아들은 그 이별이 이런 식으로 올 거라고는 누구 하나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때는 아들이 이미 회사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집을 나가 살긴 했어도 3일에 한 번 정도는 꼭 이런저런 핑계로 연락을 하던 아이였어요. 그런데 얘가 갑자기 전화도 잘 안 받고 문자를 보내도 한참 뒤에야 일이 바빠서 이제 봤다고만 답장이 오는 겁니다. 집에도 안 오고 2주만 지나도 반찬 다 떨어졌다고 가지러 오던 녀석인데 말이죠. 무슨 일이 있나? 걱정하던 와중에 아들의 오랜 친구인 동혁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친구는 아들이 중학교 때부터 아들은 반장, 그 친구는 부반장을 도맡아 하며 친해졌는데 엄마들끼리도 친해져서 오랫동안 교류하며 지내왔거든요. 원래 명절이나 제 생일 같은 때 가끔 어머님 잘 지내시죠? 하면서 안부 연락을 하긴 했는데 그때는 그런 기념일도 아니어서 의아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죠. 동혁아, 무슨 일이야? 너희 엄마는 잘 계시고. 아, 네네. 그럼요, 어머님. 저희 엄마는 잘 지내시죠? 어머님도 건강하시죠? 다름이 아니고요, 어머님. 혹시 준영이한테 뭐 들으신 거 있으세요? 들은 거, 뭘 안 그래도 요새 준영이 녀석이 연락도 잘 안 되고 해서 무슨 일이 있나 했는데. 왜 진짜 준영이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거니? 동혁이는 한참을 주저하다가 본인이 먼저 어머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준영이가 너무 걱정돼서 그런다며 그 자식 요새 자기 연락도 잘 안 받는다며 어렵게 이야기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게 설명해 준 얘기들은 정말이지 충격적이다 못해 속에서 욕지기가 치밀어 오를 정도였습니다. 아들이 글쎄 실연을 당했답니다. 그런데 그냥 실연을 당한 게 아니었어요. 8년을 만난 그 여자 이수아 양이 바람이 났는데 그 바람난 상대가 하필이면 아들의 10년 지기 가장 친한 친구 최민준이라는 녀석이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 둘이 눈이 맞아서 그 사이에서 아이까지 생겼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여자는 그 친구 녀석과 함께 도망가듯 모든 연락을 끊어버렸다고요.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첫사랑과 만나 사랑의 결실을 맺으며 하루하루가 행복했던 제 아들은 한순간에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남자가 되어버린 거죠. 동혁이는 준영이가 회사에는 나가는 것 같긴 한데 연락도 잘 안 되고 걱정이 돼서 집에 찾아가도 문을 안 열어준다고 했습니다. 벌써 그 사건이 터지고 한 달이 넘게 지났는데 너무 걱정이 돼서 가족분들께라도 알려야 할 것 같아 연락을 드렸다고 하더군요. 저는 일단 동혁이에게 소식 전해줘서 고맙다고 하고 직접 준영이를 만나러 가볼 테니 너무 걱정 말라고 일러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했을 시간에 맞춰서 아들의 자취방으로 찾아갔어요. 그래도 아들은 엄마한테는 차마 문전박대를 못하고 문을 열어주긴 했는데 그 충격적인 시련을 당한 아들은 한 달 사이에 거의 5kg이나 빠져 퀭한 얼굴로 저를 맞이하더라고요. 저는 애써 제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아들에게
동혁이에게 다 들었다고 괜찮으냐고 물었고 아들은 제가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는 말에 한참을 멍하니 있더니 이내 허탈한 웃음과 함께 서러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들이 성인이 돼서 그렇게 서럽게 우는 건 정말 처음 보는 것 같았네요. 아들은 그 후로 한동안 정신과 상담을 받을 정도로 힘들어했습니다. 10년지기 친구와 8년 동안 사랑했던 첫사랑에게 동시에 배신을 당했으니 그 속이 전쟁 후 폐허처럼 처참한 상태였을 테죠. 꾸준히 상담을 받고 배신의 상처로 먹지도 못해 8kg이나 빠졌던 몸을 운동으로 다지며 심신을 단련하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해결 못하는 건 없다고 했던가요? 아들은 다행히 다시 회사 생활에 적응하고 이전처럼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며 웃음을 되찾아가긴 했지만 유독 연애에 있어서만큼은 그쪽으로 눈길도 안 주려는 것 같았습니다. 넌지시 주변에서 누가 소개시켜준다고 안 하냐? 아니면 엄마나 아빠가 좀 알아봐 줄까 하고 물으면 지금은 누구 만날 때가 아니에요. 라며 우선 피하기만 했죠. 딸 현정이는 처음에는 오빠도 어련히 알아서 하겠지. 오히려 사람 때문에 생긴 상처는 사람으로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오빠를 내버려둬. 라고 했지만 아들의 독수공방이 2년이 지나고 3년이 넘어가자 자기가 먼저 주변에 혼자인 친구들 소개시켜줄까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하지만 아들이 받은 상처의 크기를 잘 알기에 어느 누구도 함부로 아들에게 누굴 좀 만나보라는 말을 쉽게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그 좋은 나이에 과거의 상처로 인해 좋아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지 못한다는 게 부모로서 가슴이 아팠고 혹시나 그 상처가 아들의 인생에 평생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네가 좋으면 좋은 거고 지금 혼자인 상태가 편하다면 괜찮다고 생각하며 애써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저의 소가리는 그렇게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 준영이가 그 지독한 첫사랑의 상처를 입은 지도 어느덧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강산도 변한다는 시간이지만 아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진 흉터는 쉽게 아물지 않는 듯 했습니다. 정신과 상담과 운동으로 몸과 마음을 다잡아가는 듯 보였지만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여전히 철벽을 치고 있었으니까요. 38. 남들은 한창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 재롱에 웃음꽃을 피울 나이지만 제 아들은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다고 생각하면서도 불쑥불쑥 씁쓸해지는 순간은 찾아오더군요. 그건 바로 남의 집 결혼식에 갈 때였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인간관계가 좁은 사람들이 아니어서 한 해 참석하는 결혼식만 해도 많을 때는 10번이 넘는 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30 중반을 넘어갈 때쯤이었을까요? 어느 날 저와 남편에게 그러더군요. 이제부터 부모님이 가시는 결혼식 축의금은 본인이 내겠다고요.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아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솔직히 축의금이라는 게 다 품앗이 개념이잖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그동안 다니신 결혼식이 한두 곳도 아닌데 제가 만약 평생 결혼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뿌리신 돈 하나도 못 돌려받으실 수도 있는데 괜히 부모님께 죄송스러워서요. 연애나 결혼에는 아예 담을 쌓은 것처럼 이제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했는데 아들도 나름대로 본인이 결혼을 하지 않음으로써 부모에게 불효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본인 나이도 어느덧 30 후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여기저기 불려나가는 결혼식도 많아지면서 생각이 더 많아졌겠죠. 그런 아들의 고민이 괜히 더 마음이 아프고 안쓰러워서 저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괜한 걱정하지 마, 준영아.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우리 인생은 우리 인생이야. 네가 결혼을 안 하는 게 우리한테 죄송할 일이 뭐가 있겠니? 그까짓 축의금 어차피 돌려받을 목적도 아니고 다들 잘 살라고 축하하는 의미로 내는 돈이니 아까울 것도 없다. 그리고 너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현정이도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정 돌려받아야겠으면 현정이 결혼식 때 받으면 되니까. 너는 괜히
네 선택 때문에 부모한테 미안한 마음 가질 필요 하나 없어. 그 후에도 괜히 연애나 결혼 문제로는 아들에게 그 어떤 부담도 주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는 그게 필수가 된 세상도 아니고 본인만 괜찮다면 뭐가 문제겠어요. 마음에 걸리는 건 오직 하나 아들이 정녕 혼자인 삶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뿐이었네요. 그런데 아들이 인생에 있어 그 큰 상처를 입은 후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였을까요? 저희 아들에게도 돌아오지 않을 것만 같던 봄이 드디어 찾아온 것일까요? 어느 순간부터 저희 가족은 아들 주변에서 나는 희미한 봄 내음을 맡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 봄 내음을 맡은 건 딸 현정이었어요. 하루는 현정이가 준영이가 예전에 빌려갔던 책을 가지러 아들 자취방에 갔었는데 거기서 여자들이 쓰는 넓적한 머리빗을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브러쉬에 뽑혀 남아있는 머리카락이 엄청 길지는 않았지만 아들 머리카락보다는 확실히 긴 염색한 듯한 갈색 머리카락이었다네요. 딸이 이게 뭐냐고 추궁을 했지만 아들은 그거 회사 동료가 안 쓰는 거라고 줬는데 그 직원 머리카락이 아직 남아있었나 보지. 나는 브러쉬 쓰면 안 되냐라며 시치미를 뚝 뗐다고 합니다. 하지만 촉 좋은 우리 딸은 이거 100% 여자 생긴 거야. 아무래도 우리 오빠 드디어 늦바람 난 게 확실해 라며 호들갑을 떨더라고요. 딸아이가 워낙 감이나 촉이 좋은 아이라서 저도 안 그런 척하면서 유심히 아들을 지켜봤습니다. 확실히 예전과는 다른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주말에 집에 오는 횟수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오랜만에 외식이나 할까 하고 전화를 하면 오늘은 바빠요. 선약이 있어요. 회사 회식이 있어서요. 하는 이런저런 핑계로 얼굴 한번 제대로 보여주지 않더라고요. 드디어 우리 아들도 과거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사람을 만난 걸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뭐든 좋으니 이번에는 그저 평화롭고 걱정 없이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잘 만났으면 하는 바람뿐이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또다시 불안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설마 이번에도 또 그런 끔찍한 일이 생기지는 않겠지. 어디 가서 정말 굿이라도 한번 해야 하는 걸까 하는 불길한 생각마저 들었으니까요. 과거의 상처가 워낙 컸던 터라 아들의 새로운 시작 앞에서 저도 모르게 자꾸만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에게서 나는 그 희미한 봄 내음을 저와 남편 그리고 딸아이가 감지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오랜만에 집에 온 아들이 뜻밖의 화두를 정말이지 난데없이 툭 하고 던지더군요. 그날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 온 가족이 거실에 둘러앉아 과일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혹시 결혼하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결혼이라니. 난데없이 그게 무슨 소리란 말입니까? 저는 너무 놀라먹고 있던 사과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아들 준영이의 갑작스러운 결혼 질문에 저와 남편 그리고 딸 현정이는 잠시 할 말을 잃고 서로 얼굴만 쳐다보았습니다. 거실에는 어색한 침묵과 함께 과일 깎는 소리만이 사각거렸죠. 결혼이라니. 아니, 난데없이 그게 무슨 소리야. 결혼을 뭐 아무 과정도 없이 그냥 하니 아니면 너 진짜 지금 만나는 사람이라도 있는 거야. 제 다급한 물음에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잠옷 진지한 얼굴로 자세를 바로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네, 어머니 아버지. 사실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하고 내년 안에는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 아들 입에서 결혼이라는 단어가 그것도 저렇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나올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으니까요. 지난 6년간 아들은 마치 세상 모든 여자에게 담이라도 쌓은 것처럼 연애에는 눈길 한번 주지 않았거든요. 그런 아들이 결혼이라니요. 평생 들을 일 없을 거라 생각했던 말이라 놀랍고 당황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감격스럽고 반가운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 갑작스러워서
조금 다급하다는 느낌도 지울 수가 없었죠.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언제부터 아니? 누구인데 남편도 놀란 표정으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만난 지는 이제 반년 정도 됐어요. 친구 소개로 만났고요. 반년 고작 6개월 만나고 결혼이라고 현정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끼어들었습니다. 오빠, 물론 오빠가 좋다면 문제될 건 없지만 그래도 너무 성급한 거 아니야. 요새는 40 직전에 결혼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괜히 뭐에 쫓기듯 서두를 필요 없잖아. 저도 현정이 말에 동감했습니다. 그래 준영아. 엄마도 네가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건 더없이 바라는 일이지만 결혼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잖니.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서로를 알아가는 게 좋지 않겠니? 하지만 아들의 생각은 확고해 보였습니다. 쫓기긴 뭘 쫓겨요. 그냥 마음이 확실하고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으니까 하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 결혼 전에 연애하는 기간이 길다고 해서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제가 직접 겪어봐서 잘 알잖아요. 아들의 얼굴에 잠시 그늘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다시 밝은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만난 기간이 짧다고 해도 이 사람 만나고 정말 오랜만에 이런 행복감을 느껴보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이 즐겁고 내일이 기다려져요. 아들이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더 이상 무슨 말을 보탤 필요가 있겠어요. 예전에 그 첫사랑 수아양을 바라볼 때와 비슷한,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깊고 확신에 찬 눈빛으로 지금 만나는 사람에 대해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저와 남편은 그저 다시 새롭게 사랑을 찾은 아들을 응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그 아가씨와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자고 했죠. 그리고 한 5일 정도 뒤였을까요. 저희는 아들의 여자친구, 그러니까 예비 며느리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왜 아들이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을 결심했는지 그 아가씨를 직접 만나보니 단번에 납득이 가더군요. 첫인상이 정말 너무나 좋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저는 김지혜라고 합니다. 현관문을 들어서는 그녀는 환한 미소와 함께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두 분 정말 만나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그리고 아가씨도 진짜 만나보고 싶었는데 이제야 뵙네요. 제가 아가씨 다니시는 회사 화장품 광팬이거든요. 마스카라도 쿠션도 거기서 나온 제품으로 완전 정착했잖아요. 부팀성이 정말 수준급이었습니다. 처음으로 결혼할 남자의 가족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긴장감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이 방긋방긋 잘 웃으면서 어찌나 말도 예쁘게 잘 하던지요. 외모 또한 웬만한 연예인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빼어났습니다. 준영이에게 듣기로는 예전에 어디 지방 미인 대회에서 준우승을 한 경력도 있다고 하더군요. 어머나, 그래서 그런지 참 곱네 지혜양. 제가 칭찬을 건네자 그녀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에이, 어머님, 제가 외모 얘기만 해서 불편하시면 어떡하죠? 죄송해요. 아니에요, 어머님. 불편하다니요. 예쁘다는 말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미인 대회 나갔던 건 20살 초반이라 이제는 그 얼굴 남아있지도 않은데요, 뭘. 그래도 예쁘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아마 어머님 젊으셨을 때 모습으로 대회에 나오셨으면 전 준우승은커녕 3등 안에도 못 들었을 거예요. 어쩜 저렇게 혀에 예쁜 말만 골라 하는 걸음망이라도 달린 것처럼 말을 잘하는지 저뿐만 아니라 과묵한 남편과도 스스럼 없이 대화를 잘 이끌어갔습니다. 예전에 대기업 임원이었던 남편과 지금 금융권 대기업 임원의 비서로 일하고 있다는 지혜양은 아무래도 나눌 대화가 많아 보였죠. 아, 정말 지금 제가 모시는 상사분께서 아버님의 반의 반만이라도 닮으셔서 매너가 있으시면 제가 퇴사 생각이 쏙 들어갈 텐데요. 아버님, 왜 이렇게 일찍 은퇴하셨어요? 안 그러셨으면 제가 아버님 비서로 바로 지원했을 텐데 예비 며느리 김지혜 양은
그렇게 인사를 하러 온 첫날부터 온 가족의 마음을 한순간에 사로잡았습니다. 물론 예쁜 외모처럼 말도 예쁘게 잘해서 호감이 갈 수밖에 없었지만 무엇보다 제 아들 준영이를 그 길고 어두웠던 터널에서 꺼내준 사람이 바로 이 아가씨라는 생각에 마음 같아서는 거짓말 조금 보태서 매일 업고 다니고 싶을 정도로 고마운 마음뿐이었습니다. 저는 지혜 양에게 결혼 준비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미 가족이나 다름없으니 그냥 심심하면 언제든 편하게 놀러 오라고 말했고, 지혜 양은 활짝 웃으며 정말요, 어머님 저 그럼 진짜 맨날 와도 돼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녀는 주말이나 평일 저녁 가리지 않고 자주 저희 집에 와서 식사를 하고 가곤 했습니다. 지혜 양의 방문을 저도 아들 준영이도 딸 현정이도 모두 방했지만 그 누구보다 그녀의 방문을 환영했던 건 바로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은퇴 후 한동안 출근 없이 여유 있는 시간을 즐기다가 점점 무료함을 느끼던 참이었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아이들이 다 크고 나니 집안이 늘 휑하기도 했고요. 요새는 같은 공간에 있어도 다들 스마트폰만 붙들고 있어서 가까이 있어도 더 단절된 것만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잖아요. 저희 가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은 자취해서 집에 잘 없고 딸은 함께 살고 있긴 하지만 밥 먹거나 같이 TV 보는 시간 아니면 그냥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잘 안 나오고 일 때문에 또 늦게 퇴근해서 며칠 동안 얼굴도 못 보고 지낼 때도 종종 있었고요. 이런 생활에 공허함을 느끼던 남편은 예비 며느리인 지혜 양이 집에 놀러 오면 어쨌든 아들 준영이도 함께 집에 오고 또 손님이 왔으니 온 가족이 거실에 둘러앉아서 같이 밥도 먹고 TV도 같이 보고 또 가볍게 술도 한잔할 수 있으니 누구보다 지혜 양의 방문을 기뻐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온 가족이 지혜 양의 매력에 푹 빠져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중 아들 준영이를 통해서 또 한 번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식은 저희 가족에게 더 큰 기쁨과 축복을 가져다 줄 정말이지 뜻밖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아들 준영이의 입에서 나온 그 뜻밖의 기쁜 소식은 바로 예비 며느리 김지혜 양의 임신 소식이었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한다는 소식만큼이나 갑작스러웠지만 그렇다고 기쁜 소식이 아닐 수는 없었죠. 오히려 남들보다 늦은 만큼 행복이 한꺼번에 순식간에 저희 집에 찾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손주를 볼 생각에 입이 귀에 걸렸고 준영이 역시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 속에서 유일하게 미심쩍은 표정을 짓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제 딸 현정이었습니다. 임신이라고, 아니 오빠랑 언니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이제 겨우 7달 된 거 아니야. 현정의 목소리에는 기쁨보다는 의아함이 더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만난 시간이 짧다고 해도 준영이도 이제 혼자 사는 사람인데 그게 뭐 그리 말이 안 될 일이라고 그러니 제가 핀잔을 주자 현정이는 입을 삐죽이며 말했습니다. 뭐 말이 안 될 건 없는데. 근데 엄마 좀 찜찜하지 않아? 찜찜하긴 뭐가 찜찜해. 너는 왜 그렇게 매사를 삐딱하게 보니? 괜한 트집 잡지 마라. 아니 트집이 아니고 엄마 기억 안 나. 저번에 지혜 언니 우리 집에 와서 밥 먹고 갔을 때 거실에서 다 같이 TV 보다가 엄마가 언니한테 한 말 있잖아. 현정이가 말하는 건 지혜 양의 임신 소식을 알리기 열흘 전쯤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거실 TV에서 연예인 아이들이 나오는 육아 예능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거든요. 거기 나오는 아기들이 너무 예뻐서 제가 아유, 쟤네 할머니 할아버지는 밥 안 먹어도 배부르겠다. 손주들이 저리 예쁘니 라고 했었죠. 그때 지혜 양이 제게 어머님 손주 빨리 보고 싶으세요 라고 물었고 저는 그럼 너희들만 좋다면야 빨리 보고 싶지. 네가 너랑 준영이 반씩 닮은 예쁜 손주 낳아주면 내가 정말 못해줄 게 없다. 요새는 며느리가 임신하면 시어머니가 축하금 겸 수고비도 주고 선물도 챙겨준다는데 내가 그것도 아주 두둑하게 챙겨주지라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현정이는 그 대화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 준비 중에 임신을 했다는 것이 타이밍상 너무 절묘해서 영 찜찜하다는 것이었죠. 그때는 제가 딸에게 왜 그리 삐뚤게 생각하냐, 설마 지혜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혼자 임신이라도 했겠냐, 괜한 의심하지 마라 라며 오히려 나무랐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지난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저희 딸 현정이는 그때 정말 합리적인 의심을 했던 것이었네요. 지금은 왜 내가 그때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을까 후회가 되지만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예비 며느리의 임신 소식을 듣고 저는 기쁜 마음에 당장 지혜 양을 집으로 초대해서 이것저것 맛있는 음식을 해 먹였습니다. 임신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그녀가 평소 좋아한다고 했던 갈비찜, 훈절이 볶음, 새우튀김 등등 푸짐하게 상을 차려주었죠. 그런데 그렇게 본인이 좋아하는 음식이 가득한 상을 받은 예비 며느리가 수저를 들기도 전에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겁니다. 저와 남편 준영이 모두 깜짝 놀라 왜 그러냐고, 혹시 벌써 입덧이 시작된 거냐고 물었죠. 그러자 지혜 양은 눈물이 흥건한 얼굴을 손수건으로 훔치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저희 어머니께서 제 임신 소식 듣고 정말 좋아하셨는데 지금 몸이 좀 많이 안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벌써부터 딸아이 산바라지도 못 해주면 어쩌냐고 걱정하시고 저한테 미안해 하시는데, 이렇게 제가 밖에서 시부모님 될 분들께 예쁨 받고 또 저를 잘 챙겨주시는 모습 보시면 저희 어머니도 안심하시고 걱정 덜 하실 것 같아서요. 예비 며느리는 아버지가 오래전에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아래서 여동생과 함께 자랐는데 어머니께서 두 딸을 키우느라 당신 몸 돌볼 새가 없으셔서 일찍부터 잔병치레가 잦으셨다는 얘기를 아들 준영이에게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지혜 양이 그렇게 눈물을 꾹 참고 제가 한 음식을 먹는데 그런 모습을 보고 어찌 딸 현정이가 했던 의심에 동의를 할 수 있었겠어요. 이미 예비 며느리의 그 애틋한 눈물을 봤을 때 제 마음속에 혹시나 했던 작은 의심마저도 눈 녹듯 싹 사라져 버렸죠. 예비 며느리가 임신까지 한 만큼 결혼 준비 일정도 앞당겨져서 상견례도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만난 예비 사부인께서는 지혜 양의 말처럼 오랜 세월 홀로 두 딸을 키우느라 고생하신 탓인지 무척 쇠약해 보이셨습니다. 저는 그런 예비 사부인께 정말이지 맹세하는 마음으로 귀한 따님 절대 고생시키지 않고 제 친자식처럼 아끼고 품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장님이나 마찬가지였던 제가 예비 며느리의 그 완벽해 보였던 가면, 뒤에 숨겨진 민낯을 어렴풋이나마 의심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생기기 전까지는 말이죠. 결혼 준비를 하면서 예비 며느리와 더 자주 만나게 되었는데 그런 마음 아시나요? 너무 소중하고 예뻐서 뭐든 다 해주고 싶은 마음. 그때 예비 며느리는 제가 지나가는 말로 어느 TV 프로그램에서 봤는데 저기 새로 생긴 레스토랑 음식이 참 맛있어 보이더라. 나중에 한번 가보고 싶네. 라고 한마디 하면 그날 바로 회사에 반차라도 낸 건지 어쩐 건지 저를 찾아와서는 어머님 당장 가시죠 라며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제가 아니 지혜야, 네가 지금 임원 비서라면서 이렇게 갑자기 자리를 비워도 되는 거니 상사분 일정은 어떻게 하고 라며 걱정하면 그녀는 제가 모시는 상사분보다 어머님이 100배 1000배는 더 중요하시죠 라며 해맑게 웃곤 했습니다. 제 아들을 그 깊고 어두운 과거의 터널에서 구제해주다시피 행복하게 해주고 뱃속에는 저희 집안의 첫 손주까지 가졌는데 이렇게 성격까지 살갑고 예쁜 행동만 골라서 하니 제가 그녀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결혼 전에 뭐라도 하나 제대로 된 선물을 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유독 지혜 양을 만날 때마다 옷이나 신발보다는 항상 브랜드도 없는 낡은 천 가방을 메고 다닌다는 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모습이 어쩐지 안쓰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검소해 보여서 더 마음이 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는 결심하고 그녀에게 그 가방을 사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열쇠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저는 예비 며느리에게 뭐라도 하나 제대로 된 선물을 해주고 싶다는 생각에 며칠 뒤 지혜 양과 함께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래도 명품이나 꾸미는 데에는 영 관심이 없다고 하니 그 전날 딸 현정이에게 지혜 양 나이 또래에 인기 있는 명품 브랜드나 디자인 같은 것을 미리 물어봐 두었죠. 괜히 제 취향대로 골랐다가 마음에 안 들어 할까 봐서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백화점 명품관에 도착한 예비 며느리는 마치 물 만난 물고기처럼 저를 여기저기 매장으로 끌고 다녔습니다. 어머님, 이 가방 어때요? 제 이미지에 잘 어울릴까요? 아니면 저게 더 나을까요? 그녀는 거의 30개는 좋게 넘어 보이는 가방들을 이 어깨 저 어깨에 매보며 제게 쉴 새 없이 의견을 물었습니다. 평소 검소함을 강조하며 낡은 천가방을 메고 다니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죠. 그래 관심 없다고 했지만 내심 가지고 싶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예비 며느리가 저를 거의 극기 훈련시키듯 이 매장 저 매장 끌고 다녀도 저는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봐주며 가장 마음에 드는 가방을 고르는 걸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마침내 C브랜드의 가방 2종류로 후보가 좁혀졌어요. 각각 700만 원, 800만 원을 호가하는 고가의 가방들이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그렇게 한참을 이 가방을 매봤다가 저 가방을 매봤다 하며 신중에 신중을 가했습니다. 그렇게 가방에 온통 정신이 팔린 며느리 뒤에서 저는 그녀의 7년 된 낡은 천 가방을 들고 매장에 마련된 소파에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방 안에서 지잉하고 진동이 느껴지더군요. 가방 안에 있던 며느리의 휴대폰이었습니다. 무심코 화면을 보았는데 박종현 팀장님이라는 이름과 함께 전화가 오고 있었어요. 금융권 대기업 임원 비서라고 했으니 회사 팀장님이겠거니 생각했죠. 지혜야, 너 전화 온다. 어머, 어머니, 회사 전화예요. 잠시만요. 저 이 전화 잠깐 받고 올게요. 지혜 양은 휴대폰을 받아들고는 황급히 매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매장 직원이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와 말을 건네더군요. 고객님, 혹시 방금 전화 받고 나가신 분이 며느님이신가요? 네, 네네. 맞아요. 우리 아들이랑 이제 곧 결혼할 사이인데 제가 선물 하나 해주려고 데리고 왔어요. 글쎄, 이 낡은 가방을 7년째 들고 다닌다고 하잖아요. 기특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해서요. 제 가벼운 잡담 같은 말에 직원은 굉장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몇 번 입술을 달싹이더니 정말 어렵다는 듯 이런 말을 하더군요. 고객님, 제 말씀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정말 조심스럽고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제가 여기서 잘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방금 나가신 며느님, 저희 백화점에서는 다른 의미로 꽤 유명하신 분이라서요. 유명하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우리 지혜 워낙 검소해서 오늘 처음으로 명품 가방 사러 온 거고 아까 이 C브랜드 매장도 처음 와본다고 했었어요. 직원은 제 말에 더욱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며느님께서 고객님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달 마지막 주에 저희 매장에 오셔서 이미 저기 진열되어 있는 저 모델 가방 하나랑 그 옆에 있는 신상 가방까지 총 2개를 구매하셨어요. 그때는 어떤 남자분과 같이 오셨는데 그분이 고객님 아드님이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두 분 사이가 굉장히 다정해 보였고 계산도 그 남자분께서 하셨거든요. 순간 저는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직원의 말이 사실이라면
지혜 양은 제게 거짓말을 한 것이 되니까요. 혹시 예전에 남자친구에게 선물 받은 가방이 있는데 제게는 처음 사는 척하는 건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지만 애써 침착하려 했습니다. 혹시 사람을 잘못 보신 건 아니고요. 아닙니다, 고객님. 제가 정확히 기억합니다. 워낙 인상적인 분이셔서요. 그리고 사실 진짜 면허님이 유명해지신 건 저희 매장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고요. 직원은 목소리를 더욱 낮추며 말했습니다. 여기 3층에 아기용품 전문 매장이 있거든요. 거기서 석 달 전쯤 있었던 일인데 한 고객님이 아기용품을 정말 산더미처럼 사가셨다가 2주 뒤에 환불을 하러 오셨었대요. 뭐 환불이야 매장별 환불 조건에 맞기만 하면 바로 해드릴 수 있죠. 그런데 그분이 가져오신 아기용품들이 담요부터 시작해서 인형 장난감 옷, 심지어는 아기 침대 요람까지 전부 택이 제거되어 있는 상태였고 딱 보기에도 얼룩이나 오염이 심하고 심지어 탈취 스프레이 냄새까지 나서 누가 봐도 사용한 흔적이 너무나 명백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래서 거기 직원이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그 고객님이 매장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리셔서 지하식품관까지 소문이 쫙 돌 정도로 한바탕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거의 바닥에 드러눕기 직전까지 가셨는데 백화점 보안 요원도 오고 그 매장 슈퍼바이저까지 와서 겨우 무마된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 후로는 그 고객님이 저희 백화점에 오실 때마다 알아보는 직원들이 생겼을 정도로 안 좋은 의미의 유명인사가 되셨는데 그분이 바로 아까 휴대폰 들고 나가신 고객님 면허님이시거든요. 직원은 마지막으로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고객님, 이런 말씀 드리기 정말 죄송스럽지만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혹시 결혼 전이시라면 아드님을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별다른 대꾸를 하지 못하고 일단 직원에게 진실을 알려줘서 고맙다고 제가 알아서 잘 처리하겠다는 말만 남겼습니다. 직원이 그렇게 떠나고 한 5분 정도 지났을까요? 예비 며느리가 밝은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추궁을 하지 못하고 애써 태연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지혜야, 네가 아까 마음에 들어 했던 그 한정판 가방 있잖니. 나오자마자 다 팔려서 구경도 못했다는 바로 그 가방 말이야. 다다음 주에 여기 다시 소량 입고된다는데 기다렸다가 그 가방으로 사는 게 낫지 않겠니? 괜히 지금 급하게 골랐다가 후회하는 것보다야. 아니에요, 어머님. 괜찮아요. 저는 그냥 이 둘 중 하나로 할래요. 지금 당장 갖고 싶은데요. 지혜 양은 조르듯 말했습니다. 아니, 너 아까부터 계속 고민하는 거 보니까 딱히 둘 다 그렇게까지 마음에 차는 것 같지는 않은데 7,800만 원이나 주고 2% 부족한 가방 사느니 2주 더 기다렸다가 정말 딱 마음에 드는 가방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어. 당장 가방이 급하게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7년이나 튼튼하게 잘 쓴 가방이 있는데 2주 더 쓴다고 이 가방이 갑자기 찢어질 일도 없을 테고. 안 그러니 내가 여기 내 연락처 남겨놨으니까 그 한정판 가방 입고되면 바로 연락 주신다고 했어. 저는 눈앞에 고가의 명품 가방들을 두고 아니 저것도 괜찮은데 라며 아쉬운 듯 입맛을 다시는 예비 며느리를 거의 끌고 나오다시피 하며 백화점을 빠져나왔습니다.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매장 직원의 말을 전부 다 믿은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비 며느리가 절대 그럴 리 없다고 확신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도 저도 아닌 상태에서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심정으로 일단 며느리를 데리고 백화점에서 나온 것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딸 현정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정아, 어쩐지 처음부터 느낌이 좀 쎄하더라니만 이거 정말 골치 아프게 됐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니? 자초지종을 들은 현정이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생전 처음 보는 직원 말만 믿고
무조건 의심하는 것도 웃기지만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찜찜하잖아. 괜히 판단 잘못했다가 오빠 인생 또 망치면 어떡해. 일단 내가 아는 사람 통해서 그 언니 뒷조사 한번 제대로 해볼게. 그때까지는 그냥 모른 척하고 있어. 혹시라도 그 매장 직원이 오해한 거면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었다가 오빠만 또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저희 모녀는 폭풍전야와 같은 불안감 속에서 조용히 진실을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백화점에서 돌아온 후 제 머릿속은 온통 예비 며느리 김지혜 양과 매장 직원이 했던 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말 그 직원의 말이 사실일까? 혹시 뭔가 오해가 있었던 건 아닐까? 하지만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 해도 지혜 양이 보여주었던 평소와 다른 모습들, 명품에 대한 해박한 지식, 다른 남자 이름이 찍힌 전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직원의 너무나 확신에 찬 경고, 이 모든 것이 제 마음속 의심을 더욱 키워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딸 현정이에게 백화점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현정이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이더군요. 엄마네, 그럴 줄 알았어. 뭔가 이상하다 했잖아. 그 여자 타이밍도 그렇고 하는 행동도 그렇고 어딘가 모르게 쎄했단 말이야. 그래도 현정아, 우리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건 아닐까. 괜히 사람 하나 잘못 의심했다가 내 오빠한테 또 상처 주는 일 생기면 어떡하니? 엄마, 물론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만약 아주 만약에라도 그 직원의 말이 사실이라면 오빠 인생 2번 망치는 거 그냥 보고만 있을 거야 아니잖아. 뭐든 제대로 알아보는 게 좋겠어. 내가 그 언니 뒷조사 한번 해볼게. 저는 깜짝 놀라 현정이를 말렸습니다. 네가 그걸 어떻게 하려고? 위험한 일 생기면 어떡해? 그러자 현정이는 몇 달 전 이혼한 친구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그 친구가 전 남편의 불륜 때문에 이혼하게 되었는데 그때 심부름센터 흥신소에 의뢰해서 불륜 현장을 잡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친구한테 심부름센터 연락처 알아봐서 의뢰할 거야. 그러니까 엄마는 일단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처럼 그 언니 대해. 혹시라도 우리가 괜히 긁어부스럼 만드는 거면 그때 가서 오빠한테 사과하면 되지만 만약 진짜 뭔가 있다면 그때는 우리가 오빠를 지켜줘야지. 딸의 야무진 계획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딸의 손을 꼭 잡고 부디 아무 일도 없기를, 이 모든 것이 저희 모녀의 기우이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었죠.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고 저는 종종 연락을 하고 심지어 집에 찾아오기까지 하는 예비 며느리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하느라 그야말로 진땀을 뺐습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단 몇 시간도 마음에도 없는 거짓된 표정과 말투로 누군가를 대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 몇 개월 동안,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저희 가족 모두를 완벽하게 속여온 예비 며느리는 대체 얼마나 대단한 연기력을 가진 걸까요? 생각할수록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딸 현정이가 심부름센터에 의뢰한 지 닷새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현정이는 퇴근 후 곧장 집으로 돌아와 잔뜩 굳은 얼굴로 제게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큰일 날 뻔했어. 봉투 안에는 수십 장의 사진과 함께 몇 장의 보고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때 딸이 내민 증거들을 처음 봤을 때 등줄기부터 시작해 온몸으로 소름이 쫙 돋았던 그 순간이 잊혀지질 않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예비 며느리 김지혜는 저희에게 말했던 금융권 대기업 임원 비서로 일한 경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 심지어 그 당시에는 이렇다 할 직업도 없는 백수 상태였어요. 3년 전 대기업 계열사의 콜센터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몇 번 했던 것이 그녀 경력의 전부였습니다. 그녀가 저희에게 보여주었던 세련된 매너와 교양 있는 말투는 모두 어디서 배운 것일까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그녀가 만나는 사람이 제 아들 준영이뿐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심부름센터 직원이 딱 이틀 동안 그녀를 미행했는데 증거로 쓰일 만한 사진을 수십 장이나 찍었다고 하더군요. 보고서에는 대상자 김지혜는 박종현이라는 남성과 같은 집에 거주하지는 않으나 거의 부부나 다름없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현정이가 내민 사진 속에서 김지혜는 박종현이라는 남자와 누가 보더라도 연인 사이임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다정한 모습이었습니다. 몸이 본드로 붙어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밀착해서 식당이나 커피숍에 들어가고 거리를 걷다가 자연스럽게 같은 채 올라타 서로 애틋하게 볼을 쓰다듬는 모습까지 모조리 찍혀 있었죠.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보다 더한 사진들도 있어서 헛구역질까지 나올 뻔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앞에는 예비 며느리와 그 박종현이라는 인간이 우리 가족을 그야말로 능멸 수준으로 속였다는 증거물 뿐만 아니라 이 끔찍한 사실을 곧 제 아들 준영이에게 제가 직접 전해야만 한다는 현실이 제 속을 더욱 아프게 짓눌렀습니다. 지난 6년간의 상처에서 겨우 벗어나 이제 막 새로운 행복을 꿈꾸기 시작한 아들에게 또다시 이런 절망을 안겨주어야 한다니요. 하지만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겠습니까? 눈앞에 달려오는 자전거에 부딪히는 것이 무서워 피하려다 차도로 뛰어들어 더 큰 사고를 당하는 것보다는 그냥 자전거와 부딪혀 가벼운 찰과상으로 끝나는 편이 훨씬 낫겠지요. 일단 아들이나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전에 김지혜 그 아이의 의중을 확실히 알아둬야 할 것도 있고 어느 정도 상황을 정리해야 할 것 같아서 저는 다음 날 예비 며느리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날은 마침 남편이 저녁에 아들과 함께 큰아주버님 댁에 문상 갈 일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비 며느리에게는 마침 좋은 소고기가 선물로 들어왔는데 우리 여자들끼리 오붓하게 몸보신이나 하자. 는 말로 자연스럽게 집으로 불렀죠. 예비 며느리는 당연히 좋다고 신나서 오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맛있는 소고기를 잔뜩 기대하고 저희 집에 도착한 예비 며느리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육즙이 넘쳐 흐르는 따뜻한 고기가 아니라 차갑게 식은 식탁 위에 놓인 두툼한 서류 봉투뿐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모든 준비를 끝내놓고 그녀가 걸어 들어올 덫 앞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남편과 아들 준영이가 큰아주버님 댁에 문상을 간 사이 저는 딸 현정이와 함께 예비 며느리, 아니 이제는 그렇게 부를 수도 없는 그 사기꾼 김지혜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마침 좋은 소고기가 선물로 들어왔는데 우리 여자들끼리 오붓하게 몸보신이나 하자. 고요. 그녀는 당연히 좋다고 신이 나서 오겠다고 답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김지혜가 평소와 다름없이 밝고 명랑한 모습으로 현관문을 들어섰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고기 굽는 냄새가 아직 안 나네요. 아직 안 구우셨어요. 그럼 제가 구울까요? 저 고기 진짜 잘 굽는데 그녀는 천연덕스럽게 앞치마를 찾으려는 듯 두리번거렸습니다. 저는 차갑게 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기는 됐고 너 일단 여기 좀 앉아봐라.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는지 김지혜는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현정이는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아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죠. 네, 왜요?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그녀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다는 순진한 얼굴이었습니다. 그건 지혜 네가 더 잘 알 것 같은데. 너 나한테 무슨 할 말 없니? 저요? 저는 없는데요. 왜 그러세요, 어머님? 진짜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그래, 일이라면 일이지. 근데 그 일이 지금 그렇게 시침이 딱 떼고 끝까지 거짓말하는 너랑 아주 깊이 연관된 일이거든. 어디 한번 설명 좀 해볼래? 그렇게 말하고 저는 테이블 위에 준비해 두었던 서류 봉투에서 사진들을 몽땅 꺼내 그녀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심부름센터에서 받아온 그녀와 박종현이라는 남자의 밀회 장면들이 담긴 사진들이었죠. 처음에는 인상을 찌푸리며 이게 뭔가 하는 표정으로 사진들을 내려다보던 김지혜는 이내 사진 하나하나에 찍힌 자신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저와 현정이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동요하는 그녀의 눈빛을 보니 이제야말로 가면이 벗겨질 시간이 왔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래도 할 말 없다고 할 테냐. 어쩜 사람이 이럴 수가 있니? 어떻게 사람을 가지고 이런 파렴치한 짓을 해?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김지혜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애써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잠시만요. 이 사진을 누가 어머님께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거 보시고 지금 무슨 생각하시는지 저도 대충 짐작은 가는데요. 저랑 같이 찍힌 이 사람 그냥 제가 아는 친한 오빠예요. 같은 동네 출신이거든요. 아 그래? 그쪽 동네는 원래 아는 오빠 동생 사이에 그렇게 다정하게 볼에 뽀뽀도 하고 손도 꼭 잡고 다니나 보지. 심지어 차 안에서는 이런 짓까지 하고 대체 어느 나라에서 고작아는 사이끼리 이런 망측한 짓을 한단 말이냐. 현정이가 참지 못하고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너 여기 사진에 있는 이 남자랑 같이 백화점 명품관도 갔지? 아니면 또 다른 남자가 있어서 그 남자랑 갔니? 엄마랑 같이 갔던 그 C브랜드 매장에서 네가 어떤 남자랑 아주 다정하게 와서 가방 2개나 사가는 걸 봤다는 목격자까지 있어. 그 직원분이 용기 내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니? 다른 남자랑 거의 살림 차리기 직전인 네가 내 오빠랑 결혼해서 사는 꼴을 볼 뻔했잖아. 김지혜는 입술을 깨물며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이내 다른 변명을 둘러댔습니다. 네, 맞아요. 여기 사진에 있는 오빠랑 백화점 가서 가방 받은 거 맞아요. 그런데 그건 그 오빠가 그냥 저한테 선물을 사준 거고 저는 그게 너무 고마워서 그래서 잠깐 같이 시간을 보낸 것뿐이에요. 어떻게 몇백만 원짜리 가방을 받고 그냥 입 싹 씻어요.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참나, 그럼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보다는 고작 명품 가방 하나에 몸이라도 팔았다는 게 더 낫다는 소리로 들리는구나. 내 귀에는 그때 현정이가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이거 하나만 대답해봐요. 지금 당신 뱃속에 있다는 그 아이, 우리 오빠 아이 맞아요. 김지혜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가 싶더니 이내 발끈하며 소리쳤습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세요. 어떻게 그런 걸 의심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내 뱃속에 있는 아이 준영 씨, 아이 맞아요. 그래요. 그럼 당장 내일 나랑 같이 산부인과 가서 유전자 검사 한번 받아봅시다. 언니, 이제 임신 7주는 훌쩍 넘었을 테니 양수 검사든 뭐든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당당하고 떳떳하다면 어디 한번 가서 검사 받아보자고요. 현정이가 그렇게까지 강하게 나오자 김지혜는 처음에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입술만 달싹이고 있더군요. 현정이가 봐요. 확신 없죠. 확신 없으니까 선뜻 대답 못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몰아쓰자 김지혜는 누가 확신이 없냐며 검사 받겠다고 만약 준영 씨 아이인 걸로 밝혀지면 그때는 저와 현정이에게 정식으로 사과할 준비나 하라고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현정이는 그런 그녀의 뻔뻔한 태도에 조금도 굴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병원을 예약해서 문자로 알려줄 테니 그때까지 어디 한번 본인이 했던 그 수많은 거짓말에 스스로 질식할 각오나 단단히 하고 나오라고 쏘아붙이고는 그녀를 집 밖으로 거의 내쫓다시피 했습니다. 그날 밤 저와 현정이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만약, 아주 만약이라도 그 아이가 준영이 아이라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과 동시에 그럴 리 없을 거라는 강한 예감이 뒤섞여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제 아들을 2번이나 버리지는 않았을 거라고, 그 뱃속의 아이는 분명 준영이의 아이가 아닐 거라고 애써 믿고 싶었습니다. 만약 그 아이마저 준영이 아이라면 제 아들은 평생 저 뻔뻔스러운 사기꾼과 질긴 악연으로 엮여 살아가야 할 테니까요. 다음날 저와 현정이는 현정이가 예약한 신사동의 한 산부인과 앞에서 김지혜를 기다렸습니다. 혹시라도 그녀가 정말 나타나 검사를 받겠다고 할까봐, 아니면 또 다른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 할까봐
초조한 마음으로 시간을 확인했죠. 하지만 약속한 시간이 10분, 20분, 심지어 40분이 지나도록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요. 이대로 안 올 작정인가 보다 하고 거의 포기하려던 순간 기다린 지 50분이 다 되어갈 무렵 제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발신자는 김지혜였습니다. 나 안 갈 거니까 그만 기다리고 댁으로 돌아가세요. 참나 별 대단하지도 않은 집안 지킬 게 뭐가 그렇게 많다고. 모녀가 쌍수를 들고 달려들어요. 나 임신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쪽 아들 만날 생각 추호도 없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준영 씨한테도 그렇게 전하시고요. 아시겠어요? 그 문자 메시지를 읽는 순간 저는 정말이지 그 인간을 찾아내서 아예 3대를 멸해버리고 싶은 심정이 들 정도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내 아들 준영이의 아이를 임신하지 않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정말 무서운 인간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저런 악랄한 장난을 칠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사람에게 저런 짓이 과연 가능한 일이기나 한 걸까요? 저와 현정이는 안도와 분노가 뒤섞인 한숨을 내뱉고 이제 이 모든 사실을 어떻게 아들 준영이에게 전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가면은 벗겨졌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아들 준영이에게 중요하게 할 얘기가 있다고 하고 집으로 불렀습니다. 아들이 퇴근하고 집에 오기 전에 남편에게는 미리 모든 상황에 대해 설명을 끝마쳤고요.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입만 뻐끔거리더니 증거 사진들을 보고 나서는 울그락불그락 얼굴이 달아올라 이럴 수가,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야라며 넋이 나간 사람처럼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이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고 저와 현정이는 착잡한 마음으로 아들을 맞았습니다. 현정이는 심부름센터에서 받아온 증거 사진들과 보고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지혜 그 사기꾼이 보낸 파렴치한 문자 메시지까지 아들 앞에 내밀며 우리가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사람을 속이려고 작정하고 달려든 전문 사기꾼과 한평생을 같이 살 뻔했다고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사진과 문자 메시지를 번갈아 보더군요.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에야 그는 그래서 어전을 연락이 안 됐던 거구나 라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더니 이내 얼굴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준영아 너 그 여자 내 친구한테서 소개받았다고 했었지. 그 친구한테 대체 무슨 생각으로 너한테 그런 사기꾼을 엮어줬는지, 걔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했는지 한번 확인해봐. 무슨 억하심정으로 너한테 그랬는지는 알아야 할 거 아니야. 라고 말하자 아들은 더욱 고개를 숙이며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 그 사람 친구 소개로 만난 거 아니에요. 뭐 그럼 대체 그런 애를 어디서 만났단 말이냐. 저와 남편 현정이는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아들은 참담한 얼굴로 몇 번이나 마른 얼굴을 쓸어내리고 마른 침을 꿀꺽 삼키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몇 달 전 친구들과 오랜만에 술집에 갔다가 옆 테이블에 있던 일행과 우연히 합석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일행 중 하나가 바로 김지혜였다고요. 첫눈에 호감을 느꼈고 몇 번 더 만남을 가진 후에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다고요. 기가 막혔습니다. 대체 무슨 생각으로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난 신혼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과 만난 지 고작 6개월 만에 결혼을 결심할 수가 있는 걸까요? 그러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달이 나지 않겠냐고 저도 남편도 자각하지 못한 채 아들을 몰아세웠습니다. 이미 숙여질 대로 숙여진 아들의 고개는 거의 땅에 닿을 것처럼 내려갔고 아들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그렇게 결심하고 난 후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버려서 저한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진 것만 같아서 초조해졌어요. 주변에서는 다들 결혼하고 가정을 꾸려서 행복한 모습만 보이는데 저만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아서 괴로웠어요. 그때 마침 그 여자를 만났던 거예요. 아들은 끝내 저와 남편 현정이 앞에서 너무나 창피하고 미안하다며 눈물까지 보였습니다. 그 모습에 저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조급함과 절박함이 불러온 결과였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과거의 깊은 상처 때문이었으니까요. 그 후로 며칠 동안 저희 집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아들은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방에서 무언가가 깨지는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놀라서 달려가 보니 아들이 휴대폰을 벽에 던져 산산조각 내버린 뒤였습니다. 나중에 듣기로는 김지혜 그 여자에게서 또다시 문자가 왔는데 그 내용이 너무나 기가 막히고 열이 받아서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휴대폰을 던져버렸다고 하더군요. 그 문자 내용은 대략 이랬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당신 직업이나 돈 보고 접근한 거 맞아요.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에는 정말 진심이 되기도 했어요. 당신 엄마나 동생이 그렇게 나대지만 않았으면 당신도 아무것도 모르고 나랑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아쉽게 됐네요. 앞으로 또 나 같은 여자한테 잘못 걸려서 인생 망치고 싶지 않으면 처신 똑바로 하고 아무한테나 마음 함부로 주지 마세요. 정말이지 휴대폰을 부술 만한 내용이죠. 뻔뻔함이 하늘을 찌르는 여자였습니다. 아들은 그 일을 계기로 이제 정말 모든 미련을 놓아버린 듯 했습니다. 마치 급하게 먹은 음식이 크게 체해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자 세상만사에 초연해진 사람처럼요. 이제는 괜히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예전처럼 초조해하거나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누군가를 새롭게 만날 기분도 아니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거면 됐다고 괜히 주변에 떠밀려서 아무나 만나거나 섣부른 선택은 하지 말라는 말만 해주었습니다. 이건 여담이지만 그때 백화점에서 제게 용기를 내어 진실을 알려주었던 그 매장 직원에게는 아들이 나중에 따로 찾아가서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하고 적지 않은 사례를 했다고 하네요. 어찌 보면 정말 저희 가족을 구렁텅이에서 구해준 은인이기도 하니까요. 우리는 종종 초조함과 조급함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고는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깊게 통찰할 기회마저 스스로 박탈당한 채 마치 마감 세일에 나온 떨이 상품들을 이번이 아니면 다시 없을 기회라는 말에 떠밀려서 무엇이든 하나라도 더 움켜쥐려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인생은 마감 세일처럼 언제든 다시 찾아오는 흔한 기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그 순간과 선택이 한번 지나가 버리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잊고 살죠. 그러니 주변에서 아무리 재촉하고 어쩌면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하는 초조함에 휩싸이더라도 결국 나에게는 나만의 타이밍과 나만의 시간이 온다는 것을 굳게 믿고 나 스스로가 그 기회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길고 지루했을지도 모르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사연 튜브. 애청자 여러분께도 부디 스스로 그런 소중한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빛나는 순간이 찾아오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제 사연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